2024년 푸른 청룡의 해인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돈을 많이 버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5차례에 걸쳐서 특집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세계 경제부터 글로벌 증시까지 각 분야의 전망을 확인해볼 예정이고요. 또 지난해 경이로운 수익률을 올렸던 엔비디아와 에코프로, 과연 이 두 개의 종목을 이을 종목들이 있을지 발굴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세계의 경제와 글로벌 증시를 총괄적으로 알아볼 예정인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오늘의 주제에 넘어가기 앞서서 올해는 대선들이 정말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새해 첫 방송이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이 돈 많이 버냐 할 때는 돈이 얼마큼 풀리느냐, 이게 이제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재정 사이드든 통화 사이드든 올해는 돈 많이 풀린다, 이렇게 해서 먼저 그 희망을 던져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 희망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국제금융시장 한 36년 종사하고 있습니다는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선거가 74개국, 그리고 선출직 하는데 50개국에서 각종 선거가 치러냅니다. 예. 이걸 그 세계 인구의 한 40% 정도가 투표장에 나가야 되고요. 물론 이제 투표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 대의성에 투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는 어찌됐든 투표장에 한 40억 명이 나가야 되고요. 세계 GDP의 약 40% 정도, 글로벌 시가총액의 한 60%가 좌우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선거는 역시 올해의 세계 경제라든가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이슈로 그렇죠. 가장 먼저 다뤄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 점은 그 내일 정도에 각국별로 또 월별로 어떤 국가에서 선거를 치르는지, 예. 증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을 관련 국가의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올해 선거는 정책 가버넌스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 가버넌스 문제, 갈등 문제를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장 드라마가 되지 않겠느냐. 왜 막장 드라마가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내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막장 드라마는 역시 시스템이라든가 법률적으로 이렇게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증시 입장에서는 비시스템, 비체계적 위험에 해당되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그 정치적으로는 가버넌스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국도 그 4월에 그 총선이 치르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신당들이 분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그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이 확 이렇게 끌어올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한국은 두 가지 측면, 기형적으로 거대 야당이 되는 상태에서 이게 프래그멘테이션 되는 측면에서의 분당 과정, 그다음에 기존의 그 정당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끌어주는 측면에서의 주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절화가 되는 과정, 이런 게 전부 정치적 가버넌스 문제거든요. 이 가버넌스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좌우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정도차가 있지만 다른 국가도 정치적 가버넌스가 있기 때문에 예. 시청자 여러분, 정치적 가버넌스가 강할수록 이게 집권당에서 돈을 많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그 관련된 정치 관련된 기관들의 그 총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올해 그 선거와 관련해서 한 2,000조 정도 풀리지 않겠느냐, 최대 2,000조 정도 풀리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올해 돈 많이 버는 측면에서 증시에서 보면 좀 낙관적 기조를 가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단순히 경제 문제로 인해서 증시를 보는 시각보다는 지금은 금융 사이드가 실물보다 3대 1 정도 높기 때문에 돈이 얼마큼 많이 풀리느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작년에도 올해보다도 더 경기가 어려웠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증시는 사상 최고로 많이 올라가서 성과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올해도 지켜봐셔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정치적 거버넌스, 이 대선 이슈와 함께 또 다른 핵심 변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고 올해는 한 120개국이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연말연시에 기가 따갑도록 각종 전망에서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예. 올해 또 다른 이슈가 역시 페더럴 베탄 각국의 그 중앙은행이 물가가 잡힘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시각이
아마 귀가 따갑도록 하고 웬만한 분들은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네, 총체적으로 보면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사실 그 금리 인하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차원에서 보면은 올해는 이 표현으로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예. 외신에도 그렇게 표시하는데요. 작년까지 사실 higher to longer의 악재라 이렇게 보면 올해는 faster to lower 호재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표현으로 아마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플레 타겟팅 문제가 2%인데요. 물가가 의외로 빨리 좀 잡히고 라스트 스포트 문제에서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측면도 있긴 하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물가가 인플레 타겟팅 선인 2%대로 이렇게 그 근접하는 것도 아마 시청자분이 금리 인하 시기라든가 금리 인하 속도와 관련해서 주목할 변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세계 각국들이 한 120개국이 무려 120개국들이 이 모양새 저 모양새 금리를 내릴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지금 전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페드죠. 그렇죠. 페드인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캐스터분이 앉아가지고 모처럼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 이렇게 시각이 예. 엇갈려서 과연 그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그렇죠. 이 측면은 한국경제TV가 신속하게 그때그때 상황을 전개해 드리니까 그때 판단하시면 되고요. 저희처럼 뭐 이렇게 뉴스를 해설하고 해설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서로가 이렇게 확고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빨리 전해줘서 우리 시청자분이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세계적 석학이라든가 아무리 미국의 증시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작년에 틀리는 경우는 굉장히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올해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의 똑같은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로도 똑같은 학교에서 나온 사람들도 결국 인하우스 개념이 사실 어떤 때는 S&P가 5,400까지 전망했다가 어떤 때는 3,300까지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견해보다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신속하게 시청자분이 대응할 수 있게끔 발빠르게 전해주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페드의 이렇게 전망 보면 빠르면 3월, 금리 인하 폭은 4%, 그렇죠. 작년 10월에 점도표 상으로 나타난 얘기죠. 다른 견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개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드의 통화 정책에 이렇게 주무부서 입장에서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전해드리고요. 예. 나머지는 뭐 BOK라든가 한국은행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때에서는 페드를 쫓아가기 식으로 시기가 문제고 폭의 문제지 쫓아가기 시기가 않느냐. 그래서 세계 120개국에서 금리를 내린다. 다만 유일하게 금리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을 제기되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예. 자체가 BOJ 일본은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계 120개국에서 금리를 내리면 돈은 많이 풀린다. 예. 재정 사이드에서 선거 자금과 함께 돈은 많이 풀린다. 이런 측면이 증시에 올해 증시를 좀 좋게 보는 측면의 유동성 측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경기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작년에 보면은 세계 경제 성장률, 이 선진국과 신흥국 권역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거든요. 올해는 이 현상이 지속될 걸로 보십니까? 지금은 K자형 구조이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중간에 가장 엷은 계층의 중산층을 평균값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성장을 가지고 경기의 침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지난해가 바로 보여준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 연초에 경제 성장률 가지고 뭐 대침체론 더 큰 얘기를 그렇죠. 냈지만 사실 평균값이 위도 맞추지 못하고 아래도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시는 완전히 이 디커플링 구조가 됐지 않습니까?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세경제 성장률 가지고 권역별 성장률, 즉 선진국과 신흥국 성장률 가지고 경기를 파악하는 방법은 증시의 방향성을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지금 차원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 올해가 침체될 것이냐. 또 엄노 교수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을 마이너스까지 보고 있습니다는 사실 시장적인 측면에서 월가에서 보면 올해의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노랜딩이라는 표현을 작년에 많이 썼습니다는 올해는 이렇게 소프트 랜딩 이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소프트 랜딩 가능성은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 펀더멘탈 측면에서 증시를 훼손시키는 일은 없겠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경기가 연착륙된다면 사실 증시를 훼손하는 이런 경우는 올해 나타날 가능성은 적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3대 예측 기관들의 개별 국가 성장률을 보면요. 올해도 랜드러시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죠? 동시대에 예. 각국의 성장의 경기 순환 모습 보면 사실 원시 시대 땅 따먹기 것처럼 경기 순환 국면이 전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의 질문에 자막이 되겠습니다. 이게 3번의 질문에 자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4번의 질문에 자막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각국별로 I장이라든가 L장이라든가 W장이라든가 U장이라든가 V장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나온다. 예. 이 각 형마다 특징적인 상징적인 국가를 하나씩 다 준비했는데요. 시간이 오늘 굉장히 방송이 늦게 시작됐죠. 그래서 I장 같은 경우는 스리랑카, 파키스탄, L장 같은 건 중국, W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U장, V장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중남미라든가 예. 이런 국가들이 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나하나 이제 시간이 갖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랜드러시 경제에서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국제 통상 환경도 이 FTA라든가 WTO 같은 국가 컨트리 투 컨트리 베이스에 국회 비준이 필요한 것이 이렇게 접근하다가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작년에도 제시해 드렸습니다는 TIPF라든가 EPA 같은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내지는 Association, Trade Investment Promotion Partnership 같은 프레임워크 같은 이런 쪽에 이슈별로 기후 변하면 기후별로 이런 쪽으로 유연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국제 통상 환경이 되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관심이 미중 관계죠. 예. 미중 관계인데 이 디카프닝에서 디리스킹으로 작년 11월 달에 미중 간 정상회담에서 물꼬를 트였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미중 관계가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또한 올해 그 11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전혀 다른 환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글로벌 브로커리지 해외 직접 투자,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예. 어느 국가에 투자에 따라서 지난해도 명암이 많이 갈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미국 주식, 중국 주식이 놓고 볼 때 중국 주식 추천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는 미국 주식에 M7을 했더만 진짜 작년에 돈 많이 버셨죠. 경이로웠죠. 예. 경이로웠죠 진짜. 그리고 신흥국 중에서도 역시 인도를 투자했다면 아주 경이로웠죠. 그렇죠. 경이로웠죠. 이런 측면에서 한국도 투자했으면 돈이 됐죠. 예. 한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 정도, 코스닥 같은 30% 이상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돈을 벌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600% 이상, 한때는 그 1,500%까지 블룸버그에서 종목별로 세계 최고다 할 정도로 이렇게 보면 올해 이러한 통상 환경이라면 어떤 국가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투자 모양이 많이 갈린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과 인도는 여전히 올해도 각종 전망에서 투자 유망구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자, 방금 TIPF 그리고 EPA를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도 어느 분야를 포함시키냐에 따라서 종목별로 이 명암이 많이 갈리지 않겠습니까? 네, 올해 그 언론 기관들의 그 신년의 전망 특징을 보면 이 주식 쪽에 많이 그 초점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세계 경제 보면 기후 변화라든가 전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다른 이슈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like-minded country 간의 연대 문제, 이 문제는 굉장히 사실 그 증시 이외에 다른 데서 빠르게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증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TIF라든가 EPA의 가장 관심이 작년에 미국의 IRA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IRA법에 관련돼서는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데 감세 혜택을 많이 줬거든요.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에 그 반도체, 그리고 작년에 삼성의 감산 조치했던 작년 4월에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해서 굉장히 이
ETF에 취재를 했던 사람은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는. 그렇죠. 사실 올해도 이 TIF라든가 EPA에 어떠한 이슈를 다루느냐, 그 어떠한 이슈를 다룰 때 정책적으로 감세 문제가 들어가고 지원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런 것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IR 관련해서는 올해는 이것이 유럽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서 반도체라든가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연초의 전망을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는 올해 기후변화 관련된 이런 내용과 관련돼서도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이런 TIPF라든가 EPA에 다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런 대목에 어떤 쪽에 이슈가 들어가느냐. 아. 그거에 따라서 사실 작년에 반도체라든가 AI가 아주 대박을 친 것처럼 그런 쪽이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간 관계상 사실 이번 주 내내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시청자분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해 첫날부터 일본에서는 강도 7.6 규모의 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상 기후가 한계에 도달한 만큼 올해는 이 기후 리스크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제 그 안타까운 새해 첫날부터 소식이 들렸었는데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올해가 코로나에 사실 그 종식이 된 원년으로 물론 이제 같이 갑니다는 원년으로 공식적인 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디스토피아 문제라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나쁜 것을 주는 바이러스라든가 이상기후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디스토피아 문제인데요. 올해는 또 다른 디스토피아 문제로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새벽도에 일본에서 나타났던 대지진 문제죠. 지금 엄청나게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7.6도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슈화 되는 측면에서 사실 그런 문제를 빼면 이웃 일본 국민들의 어떤 그 커다란 그 시련이기 때문에 아마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상당히 위로를 표시하고요. 사실 올해 슈퍼 엘니뇨가 발생한 지 2년 차입니다. 예. 보통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1년 차보다도 2년 차에 더 강해진다 하는 측면에서 연초에 이런 7.6의 일본 대지진이 나타났습니다는 작년에 그레이트 자를 붙였다면 올해는 하이퍼도 붙여더라도 부족하다. 대자가 작년에 대가문 대쓰라미였는데 올해는 초 하이퍼라는 명칭이 한 단계 형용사가 더 올라간다고 됐습니다. 예. 그리고 최대 관심은 과연 지구의 기후 온도 1.5도죠. 원래는 이제 2050년이 지나가야 된다 하는데 예. 작년에 1.47도까지 제가 민간 그 교토 의정서의 대표이기 때문에 47도까지 올라간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1.5도가 깨질 것이냐. 2050년인데 이게 2024년에 1.5도가 깨질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CO2 가스 감축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든 비용 전가를 하지 못한다. CO2 가스를 줄여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예. 줄이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부각되는 것이 역시 화석 연료를 대신해서 어떤 쪽에 대체 에너지일까 하는 측면에 원전과 바이오패스 같은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이 새롭게 부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TIPF라든가 예. EPA도 이런 문제가 사실 그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는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한 단계 더 간 문제죠. 지경학적 리스크. 이 부분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도 특히나 주목해 볼 만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지금은 안보와 경제가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오지 못하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보다는 지경학적 위험, 지오폴리티컬보다는 지오 에코노믹 리스크가 더 크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세계에서 40개국이 전쟁을 좀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지경학적이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 중국이 사실 1월 15일 날 이달 1월 15일 날 대만에서 총선거가 있습니다는 지금 여당 후보, 야당 후보 간에 중국과 미국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극명하게 다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사실 대만의 그 총선거에 누가 당선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문제에 대해서 얼마큼 숨통이 튀느냐 문제에 대해서 대만과 관련해서 극단적인 군국주의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과 그다음에 지금 푸틴이 사실 3월 대선에서 연임이 확실시되는 측면에서는 예. 중국과 만약에 연계한다면 사실 북한의 탄력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동유럽과 그 다음에 사실 그 중동의 문제라면 올해 지정학적 위험은 동북아 지역, 한국이 속해 있는 동북아 지역, 대만이 속해 있는 동북아 지역이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정학적 위험이 점점 세계로 확산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각국이 군사비 지출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예. 각국이 군사비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는 방산과 관련된 작년 말에도 이 문제를 지적해서 사실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이 꾸준히 올랐습니다는 그랬었죠. 올해는 사실 각국들의 국방비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7% 정도 나오거든요. 이 국방부는 바세나라 처지에서 전년 대비 올리더라도 2에서 3%, 맥시멈 3% 이상을 올리지 않는 게 묵시적인 예. 이렇게 합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지기 시작해서 지금 7%까지 올라가니까 시청자 여러분 방위비가 전년대 대비해서 7% 올라간다는 것은 방산 시장이 얼만큼 이렇게 그렇죠. 시장이 부각될 것이냐. 또 한국의 방산과 관련된 업체들에서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방산 업체들은 이게 공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해도 되죠. 예. 하나라든가 로템이라든가 카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작년에도 굉장히 부상됐습니다는 현 정부의 2027년 세계 방산의 4대 수출 대국을 이루겠다는 것이 지금은 이제 임종득이라는 국가안보실장 아주 훌륭한 방산 전문 분이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계획했던 내고 보면 우리의 그 방산업체들이 세계 방산업체에서 이렇게 도약하는 그러한 저력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이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 부각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올해 세계 경제 전망과 함께 이 투자 현안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들이 투자자들이 주는 시사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전체적인 내용은 짧게 총괄적 본인을 했습니다는 예. 역시 불확실하다. 아. 또 앞서 우리 캐스터분이 7대 트렌드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는 서로가 유명한 전문가도 서로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 환경을 극복해야 되는 거에 개인 투자자인데요. 작년에 개인 투자들이 집단지성 독립 리서치에 의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냈습니다는 올해도 유연하고 부지런한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죠. 차트나 분석하고 성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PR이든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분석하거나 그다음에 종목을 추천해서는 작년 것처럼 낭패를 당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연하고 부지런한 자세라. 그래서 우리가 차트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델 분석 그다음에 이런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시스템적 플랜 A식 디커플링 접근 방식인데요. 예. 올해는 이게 주식 투자에서는 최대 적이 될 것이다. 오히려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컨벤션식 플랜 B인 B식 접근 방법으로 올해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테크의 범위도 좀 넓혀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으로 올해 언론의 그 전망을 보면 유망 정보를 이렇게 대고 있는데요. 그렇죠. 요 전통적인 이렇게 재테크뿐만 아니라 올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뉴노멀 새로운 재테크 수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GBK 해외 종목 투자도 그동안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 일본 정도인데요. 근데 미국을 주도로 해서 인도가 부각돼. 인도도 그렇죠. 이제 특정 증권사에서는 종목 투자를 하거든요. 인도 종목 투자라든가 지금 부상될 수 있는 아랍 그 사우디아라비아 비롯한 예. 아랍권 그리고 핑크타이드 물결이 그렇게 떨어졌던 중남미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범위를 좀 넓혀달라. 이 종목 투자가 안 되는 지역은 ETF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ETF 가지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시청자 여러분이 작년에 미국에서 엔비디아, 예. 그다음에 사실 한국에서는 에코프로 최대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보면 올해도 엔비디아든가 에코프로도 계속해서 가겠습니다는 올해 트렌드로 볼 때는 역시 반도체 그리고 AI와 반도체를 묶은 그런 완성품보다 핵심 공정 같은 이런 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부각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포스트 엔비디아,
포스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ETF 중에서 AI 반도체 뭐 이렇게 ETF 같은 이런 것을 한번 보시면 올해 돈을 좀 많이 버실 수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오부작 특집 가운데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번 주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